예년보다 조금 늦게 첫눈이 내렸고 엄마의 본격적인 통증이 시작되었다. 초저녁부터 속이 거북하다며 힘들어하던 엄마는 한밤중에 화장실로 기어가다시피 했다. 구토가 시작된 것이다. 그 시간에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좌변기에 매달려 처음 헛구역질을 해대던 엄마는 배 아래쪽에서 목구멍으로 치받쳐 오르는 통증과 함께 쓴물을 쏟아냈다. 수술이 끝났고 항암제도 꾸준히 먹어 이제 별탈 없으리라 믿었던 엄마는 헛구역질 끝에 올라오는 노란 토사물을 보고는 와락 겁을 먹었다. 여보! 신음하는 엄마의 입가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힘없이 달싹거리는 입술 사이로 핏물이 뚝뚝 떨어져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아직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구토와 더불어 온몸을 관통하는 한기. 그것만으로도 엄마의 공포는 통증의 고통 이상이었다. 여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뜬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그는 어디선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얼핏 잠에서 깨어났다. 여보... 숨이 끊어질 듯 찾아드는 아내의 신음소리.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방을 뒤리번거렸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쪽은 화장실 방향이었다. 아버지는 후다닥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했다. 주저앉아 몸을 숙인 채 등을 보이고 있는 아내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섬찟한 예감으로 잠시 감전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이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의 몸을 돌려 일으켜 세웠다. 엄마의 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괜찮아? 아버지가 떨리는 손길로 아내의 뺨을 어루만지려 할 때였다. 쓰러질 듯 몸을 휘청이던 엄마가 억하는 소리와 함께 핏덩이를 토했다. 순식간에 사방으로 튄 핏물이 아버지의 손과 옷을 붉게 물들였다. 여보! 아버지는 마침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남편의 가슴에 묻고 엄마가 묻는다. 여보, 나 왜 이래? 수술했는데 나 왜 이래 여보? 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등을 쓸어주었다. 이 여자의 마음이 몸이 이렇게 떨리는데도 자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등을 쓰다듬어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여자의 몸뚱아리를 갉아먹고 있는 고통은 그가 손바닥으로 어루만져 준다고 해서 덜어지는 게 결코 아니었다. 여보, 나 왜 이래?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본능적으로 구원을 청하고 있다. 아버지는 차라리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어야 했다. 엄마의 눈빛에 서린 공포를 차마 볼 수가 없다. 아내여,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그 고통의 배의 배라도 대신 감내할 용의가 있었다. 엄마는 바닥에 흥건한 피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놀라움과 공포로 뒤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엄마를 와라 끌어안았다. 나 죽나 봐. 그치 여보. 나 안 났나 봐. 그치? 엄마는 한사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보려 한다. 그런 엄마의 눈을 아버지는 또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여보, 나 왜 이러니? 나 아파 여보. 헛구역질에 놀라고 으스스 휘몰아치는 한기에 놀라고 입술 사이로 꾸역꾸역 쏟아져 내리는 핏덩어리에 놀란 엄마가 이번엔 거울을 보고 넋이 나갔다. 된장고추장이 다 썩었던데 나 죽지? 나 죽는 거지?
마침내 엄마는 엉엉 목 놓아울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늙은 여자의 절규가 정막에 쌓여있는 집안을 칭칭 감고 울려 퍼졌다. 그 바람에 자고 있던 두 남매가 각자 방에서 뛰쳐나와 아래층으로 달려왔다. 엄마! 정수야! 엄마의 얼굴은 피범벅이가 되어 있었다. 정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부짖던 엄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 와락 달려들어 그 얼굴을 넉나간 듯 더듬어 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 핏물이 묻어나고 있었다. 정수는 겁에 질린 채 어머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연수는 어머니를 나는 채 짐승처럼 목울음을 토해내는 아버지와 넉나간 듯 울부짖고 있는 정수 뒤에 그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눈물은 이제부터 시작될 고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여전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은 영원히 죽지도 새로 태어나지도 않는다. 내리는 눈은 늘 첫눈이다. 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첫눈뿐이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던가.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서서히 자신의 목을 조이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본 죽음의 그림자는 그녀의 목숨이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예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한낮의 정원 의자에 앉아 잠깐 인색하게 내리쬐는 겨울햇빛을 쏘이고 있자면 엄마는 시시각각 흐려오는 제 목숨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먼 데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처음 그것은 징그럽고 불쾌한 유혹이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는 손짓,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아도 그것은 은밀한 속삭임으로 역한 기운으로 혹은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이미 그녀 곁에 와 있었다. 손으로도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컥컥 숨이 막혀와 정신없이 화장실로 달려가면 이윽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붉은 피, 온몸을 찢어밟힐 듯 엄습하는 잦은 통증. 전생을 되짚어 통틀어도 이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순간순간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이미 그녀를 이승에서 저강 너머로 밀어내고 있었다. 추적추적 겨울비라도 내리는 밤이면 검은 망토를 걸친 사내가 창가에 와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사방에서 죽음은 어서 오라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매일 반복되는 엄청난 통증과 악몽이 밤낮으로 그녀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꼬박 창가에 앉아 정성 들여 가꾼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난 어느 날이었다. 뿌리가 잘린 꽃처럼 점점 시들어가는 엄마의 얼굴에 모처럼 단아한 빛이 떠올랐다. 엄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오랜 객지를 떠돌다 이제 막 집에 도착한 여인처럼 엄마는 그립고 사무치는 눈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오래도록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안방으로 향했다. 느릿느릿 전혀 서두르지도 않는 걸음이었다. 방 안에서 그녀가 맨 처음 눈여겨본 것은 시집올 때 가져온 자개장롱이었다. 세월의 덮개로 인해 이미 낡고 초라해진 장롱은 그래도 안방에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져가는 게 좋지 싶다.
내가 죽더라도 저 장롱이나마 남아서. 그러다 문득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이젠 내 몫이 아니다. 산자의 인생이고 산자의 몫이다. 저 자개 장롱이든 무엇이든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새집 안방이 다시 틀고 앉든 말든, 내 죽은 육신 태울 불쏘시개가 되든 말든. 엄마는 장롱한테 미안한 생각마저 들어 한참 눈을 떼지 못한다. 서랍 안에는 30년 동안 살비비며 살아온 남편의 옷가지들. 살다 보니 그것들이 남편의 체온보다 더 자주 그녀의 손길을 타곤 했다. 젊어서는 왠지 손님처럼 어렵고 낯설기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야속한 심사를 옷가지에 대고 넋두리 하던 날이 많았다. 다듬이 방망이로 빨랫감을 두들겨가며 조물조물 양말짝들을 주물러가며 떼낀 와이셔츠를 솔로 박박 문질러가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푸념들을 늘어놓았던가. 그 아스만 세월의 저편 어딘가 아직도 빨랫줄에 걸려 펄럭이고 있을 젊은 날의 고단한 기억들. 엄마는 이제 그 기억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그저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도 좋을 추억만이 그녀를 목매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갑 속에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적지 않았던 살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치 그녀의 보물창고 같은 것이다. 30년 동안 꼼꼼히 적은 가계부만 해도 수십 건. 어떤 것은 너무 낡아서 귀퉁이가 해진 것도 있지만 한 집안의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한쪽은 대부분 멀쩡한 상태였다. 남편한테 첫 월급을 받아본 게 언제였더라. 처음 여권을 들춰보아도 목돈을 받아 쓴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시댁 식구들 제사며 생신, 챙겨야 할 경조사 따위들로만 대부분 채워진 가계부들이 거의 10건 남짓이나 되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런 시어머니한테 남편의 월급을 쪼개받으며 살아야 했던 세월의 흔적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 외 드문드문 차입금이 적혀 있거나 지불해야 할 이자에 대한 기록, 알푼달푼 모아 적금 탄 일, 시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린 일, 시아버지 묘수에 상석 세운 일, 연수 치아 교정해준 일, 정수 간염 치료한 일, 집들이 음식 장만한 일, 도배 새로 한 일, 남편 양복 맞춰 입히고 연수 입학식 간 일,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일. 그런 소소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가계부는 그 전 것들보다 몇 배 더 반들반들 귀가 달아있다. 거기부터가 직접 살림을 맡아 살아온 세월이었다. 엄마는 방바닥에 가계부며 통장, 잡다한 서류들을 다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엄마는 그중 몇 가지를 챙겨 문갑 속에 따로 보관해놓고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형님,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근덕대기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다. 계속되는 병간호에 지치기도 했으련만 그녀는 항상 다람쥐처럼 손발이 빠르고 호기심도 많다. 엄마는 요 며칠 근덕대기 남몰래 화장실에서 찔찔 짜고 난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다. 천성이 쾌활하다 보니 우거지상으로 지내는 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 신우이 걱정으로 몹시 풀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이다. 어디 신우이 걱정뿐이랴. 팔불출인 제 남편 때문에 속도 어지간히 썩어지낼 터였다. 마침 잘 왔어. 이리 와 앉아. 근덕대금 막상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면서도 앉으라는 말에는 쭈뼛거리며 눈치를 본다.
누가 정색을 하는 데에는 영 익숙해지지 않은 주변 머리가 그녀를 자꾸 어리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엄마는 그런 올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반쯤 접은 노란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이거 가지고 집에 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한사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 손사래를 치면서 근덕댁은 울상을 지었다. 신우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해서 자신을 내보내려는 줄 착각한 것이다. 엄마는 근덕댁이 질색을 하는 이유를 훤히 꿰뚫고 타이르듯 입을 열었다. 근덕이 놔두고 여기서 살 거야? 요즘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에 가. 밀린 일이 태산일 텐데. 그 말엔 근덕댁도 더 고집을 피우진 않았다. 사실 그녀도 집 걱정으로 심란할 때가 있긴 했던 것이다. 대신 근덕댁은 엄마가 내민 봉투를 슬그머니 앞쪽으로 밀어놓았다. 간호비라면 싫어요. 나 돈 없어. 돈 아니야. 먼지는 집에 가서 보고 어여 가지고 가. 제가 있으면 밥이라도 하는데. 근덕댁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다. 워낙 정이 많은 데다 친언니처럼 따르던 신우이를 병석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픈 것이다. 엄마로서는 그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더더욱 올케를 돌려보내야만 했다. 나 연수가 지어주는 밥 먹을래. 형님 옆에 있고 싶은데. 귀찮아. 내 옆에 사람 많어. 근덕댁은 자꾸 운다. 조심성 없이 함부로 짓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도 많고 거꾸로 웃기도 잘하는 푼수대기였지만 속정은 무척 깊은 여자였다. 엄마는 착한 올케를 촉촉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꼭 우리 근덕이 옆에 있어. 그놈이 뭐라고 해도 어디 가지 말고 꼭 옆에 있어. 제놈이 지금 힘이 넘쳐 꾀꾀대긴 해도 늙어 봐. 올케한테 미안한 거 알고 잘할 거야.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업어 키운 애야. 걔가 부모 일찍 여의고 정을 못 받고 자라 그렇지. 본성은 나쁜 애가 아니야. 알아요. 울지 마. 다 큰 사람이.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올케 손에 다시 노란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거 근덕이하고 올케만 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덕댁이 영문을 몰라 두 눈을 꿈뻑거린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어여 가. 나 피곤해서 눕고 싶어. 엄마가 손짓을 하자 근덕댁은 석연찮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근덕댁이 방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하던 엄마는 조용히 쓰러지듯 방바닥에 누웠다. 어디선가 그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땅속 깊은 곳에 선 듯 하늘 밖에 선 듯 아련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다. 오래된 친구처럼 친밀하게도 느껴진다.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녀의 동반자였다. 모처럼 재수 좋은 날이다. 근덕은 두둑해진 주머니를 한번 만져보고는 입이 째져라 호탕하게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중에 웬 미친놈이 저러나 수상한 눈길로 힐끔거렸다. 그게 뭐 대수냐. 내 기분이 좋으면 장땡이지. 근덕은 휘바람까지 휙휙 불어제치며 산동네 가파른 골목길을 한다름에 오르는 중이었다. 노름판에서 돈을 따보기는 몇 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그동안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얼마였던가.
까짓 잃은 돈이야. 술 먹고 없앴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이제 목돈도 들어왔으니 한 몇 달 마음 잡고 착실히 살아볼까 싶기도 했다. 한번 해본 생각이긴 해도 그나마 자신이 기특할 정도로 건전해졌을 땐 꼭 손에 돈을 쥐었을 때뿐이었다. 돈이 궁할 땐 어떻게든 빨리 돈을 변통해 노름판으로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뿐이었고 목돈이 좀 생기면 잠시 잠깐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볼까 하고 제법 멀쩡한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쥐에 그렇듯 쉽게 번 돈이라고 흥청망청 날리다 보면 며칠 못 가 기어이 노름판을 기웃거리고 마는 게 근덕이 어쩔 수 없는 버릇이자 약점이었다. 어쨌거나 기분이 잔뜩 좋아진 근덕은 호기롭게 대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아내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아내의 낡은 구두 뒤축을 힐끗 보며 이참에 옷이라도 한 벌 쫙 뽑아 입혀야겠다 마음먹었다. 성질이 수다스럽고 종알종알 바가지 긁는 데는 선수였지만 그래도 저만큼 무던한 여편네도 없었다. 근덕은 아내를 놀래줄 심산으로 소리 없이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내는 무슨 까닭인지 벽에 등을 기댄 채 곡절 많은 여자처럼 징징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너 왜 울어? 서방 죽었냐? 왜 울고 지랄이야? 근덕은 정승맞게 울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웃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다. 기껏 기분이 좋아서 모처럼 잘해주려고 했더니 그 꼴을 보자 버럭 짜증이 나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또 금세 마음이 풀어진 근덕은 바지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보이며 아내를 우겨보려고 했다. 야, 너 이만한 돈 봤냐? 못 봤지?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슨 서류 하나를 손에 펴들고 말없이 울고 있었는데 그 꼴있고 넉나간 여편네 같았다. 근덕은 돈 뭉치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려고 몸을 굽혀 그녀의 어깨를 자기 쪽으로 돌려 세웠다. 야, 이거 돈이라니까? 돈 주는데 싫어? 근덕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넉나간 듯 눈물을 줄줄 흘리던 아내 눈에서 순간적으로 불길이 이는 것 같았다. 그것도 찰나였다. 그 불길은 그녀의 눈에서 코로 양볼로 입술로 얼굴 전체로 퍼지더니 이내 성난 암사자처럼 변하는 것이었다. 표정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덕은 순식간에 맹수로 돌변한 아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통에 팔뚝을 냅다 물어뜯기고 말았다. 아! 다급해진 근덕은 비명을 지르며 아내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그래도 아내는 근덕이 팔뚝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다. 어찌나 억세게 물어뜯겼던지 팔뚝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이게 미쳤나? 놔! 아파 이년아! 근덕은 소리소리 고함을 치며 아내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워낙에 억세고 근력 좋은 여자라서 여간에선 팔뚝을 놓아줄 기세가 아니었다. 근덕은 죽자고 달려드는 아내를 있는 힘을 다해 주먹으로 후려쳤다. 그제야 아내는 재풀에 지쳐 방구석으로 나동그라지는 것이었다. 너 돌았니? 왜 그래? 어? 근덕이 팔뚝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아직도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물린 자리가 욱신거렸다. 근덕은 물린 발을 한쪽 손으로 감싸지며 아내를 험악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래, 나 미쳤어 이 인간아. 여자 눈에 핏발이 서렸다. 근덕은 그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눈매에 진저리를 쳤다. 지금까지 살을 맞대고 살아왔지만 저토록 매서운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세상에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 여자가 저런 눈으로 사람을 볼까 생각하니 근덕은 아닌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다. 잡아먹을 듯이 남편을 노려보던 아내가 씩씩대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조각을 그에게 내던졌다. 그게 뭔지를 알아? 근덕은 하도 기막힌 꼴을 당한 직후라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였다. 그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지껏 부부싸움도 숱하게 했었다. 하지만 아내가 지금처럼 길길이 날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다못해 오입질을 하다 들켰을 때도 저렇게 악자까지 덤벼들진 않았던 것이다. 근덕은 멍청하게 서서 아내가 던져준 서류를 펼쳐보았다. 이게 뭐야? 어디서 비톡촉이라도 온 줄만 알았던 근덕은 또 한 번 얼떨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펴보니 생명보험 증서였던 것이다. 그것도 가입자가 김인희, 누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였다. 네 누나 곧 죽는데. 보험 증서를 쥔 근덕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아내가 악을 쓰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 그거 네 누나가 자기 죽으면 너한테 주려고 식구들 몰래 들어놓은 거래. 알아? 이 나쁜 인간아. 행여 네가 그 맘 알겠다. 행여 네가 알겠어? 너 같은 인간이 뭘 알아? 근덕은 입을 쩍 벌린 채 꼼짝 않고 서 있기만 했다. 악에 바친 아내가 빗자루를 들어 사정없이 남편의 등짝을 두들겨 팼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갖다 도박해라. 그것도 갖다 도박하라고 이 인간아. 그것도 갖다 기집질해 이 인간아. 너 이제 어떻게 살래? 평생 누나 등골 빼먹고 살다. 이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근덕은 아내가 엉엉 울며 악담을 퍼붓는데도 그 소리가 귓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편을 두들겨 패다 지친 그녀가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발버둥을 치는 모습도 그에겐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그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 눈물이 눈을 흐리게 하고 그 눈물이 귀를 멀게 했다. 누나가 죽을 줄은 몰랐다. 설마 그 산처럼 든든하던 누나가 죽을 줄은 몰랐다. 누나는 평생 그의 어머니였고 평생 아무 때나 대문이 열려있는 고향집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누나가 죽다니. 지난번 갔을 때 그 악담만 안 했더라도 이렇듯 마음이 쓰리진 않았을 것을. 천하의 불상놈같이 그 모진 악담만 안 했더라도. 잊고 있었던 눈물이 한 줄기 그의 가슴을 적시는가 싶더니 이내 물고가 터진 듯 흘러나왔다. 그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건, 그가 꼼짝도 못하고 선체로 돌처럼 굳어있는 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탓이었다. 며칠 이상한 침묵이 집안을 싸고 돌았다. 엄마는 여전히 아팠고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토했다. 어느 땐 자변기를 붙잡고 죽은 듯 쓰러져 있기도 했다. 연수는 시체처럼 늘어진 채 아버지 품에 안겨 안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정작 연수가 숨이 막히는 건 어머니를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막막한 표정 때문이었다. 엄마는 통증이 와도 전처럼 놀라거나 울부짖지는 않았다. 그저 식구들 모르게 화장실에서 오래 헛구역질을 해대고 그러다가 쓰러져 잠드는 게 엄마의 하루 일과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사투를 식구들 모두 참담한 침묵으로 지켜보는 동안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수는 아침밥을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오다 깜짝 놀랐다. 이른 시간인데도 거실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주방에선 귀에 익은 도마 소리가 들려왔다. 연수는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놔두세요. 제가 할 테니 쉬세요. 연수는 엄마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빼앗으려 했다. 엄마는 벌써 쌀을 씻어 밥을 안친 뒤 호박이며 감자, 대파 등 속을 가지런히 다듬어 놓고 있는 중이었다. 다쳐, 엄마가 할게. 엄마는 연수가 못 믿어온 듯 칼을 내주지 않았다. 제가 할게요. 연수는 엄마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엄마가 버럭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놔둬라, 내가 벌써 송장됐어. 왜 다들 사람 움직이는 걸 못 봐? 힘드시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연수는 엄마의 고집에 더 어쩌지 못하고 식탁으로 가 앉았다. 엄마는 그 말씨며 태도가 병나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솜씨 있게 도마질을 하며 엄마가 물었다. 일 안 나가? 오늘 잠깐 나가봐야 해요. 일 나가. 일 다 그만두고 놔주기 기다렸다. 나 죽으면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연수는 오늘 그동안의 결근기에 이어 아예 휴직기까지 내려던 참이었다. 연수는 엄마에게 이렇다 할 대답도 못하고 식탁에 앉아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된장찌개엔 꼭 쌀뜨물 쓰고 처음 끓일 때부터 호박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하니? 다 끓은 뒤 넣으면 서걱서걱한 게 그게 무슨 맛이 있어. 모양 내다 맛버려. 된장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이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는지. 예전에 연수가 간혹 주방 일을 거둘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잔소리였다. 엄마는 냄비에 재료들을 쓸어 넣은 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다. 그런 다음에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어 있던 자리에 걸어놓은 뒤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안방에선 아버지가 이불을 개고 있었다. 평소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서비스였다. 아버지는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으려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를 보며 다소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진작 안 했누? 아버지는 별 표정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엄마가 자리에 앉자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었다. 빈속에 그놈의 담배는? 아내의 걱정 섞인 잔소리도 요즘 들어선 꽤 오랜만인 것 같다. 며칠 그녀는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거나 말거나 의식도 못하는 것 같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처럼 기운을 차린 듯한 아내의 잔소리가 외려 반갑게 들렸다. 아버지는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엄마가 퉁명스레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며 그를 만류했다. 그냥 피워요. 아버지는 도로 주저앉아 담배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무릎걸음으로 문갑 쪽으로 다가가 서류들이 가득 든 상자 하나를 꺼냈다. 엄마는 그것을 들고 다시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아버지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볼멘 소리로 설명했다. 통장이랑 집문서, 땅문서, 보험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말을 찌푸리며 한쪽에 채워놓았던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지 않고 여전히 볼멘 소리를 했다. 대충 보니까 당신 언제 죽을란가는 몰라도 아꼈으면 죽을 때까지는 쓰겠대. 당신은 좋겠소? 부자라. 거기까지 말하고는 이내 짜증이 나는지 목청을 다소 높였다. 거기 노란 통장은 연수 시집 보낼 거고 흰 통장은 정수 거니까 애저녁에 손댈 생각 말고요. 아버지는 아내가 가리키는 통장도 아내 얼굴도 보지 않고 한숨처럼 내뱉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만둬요. 엄마는 단호하게 아버지 말을 묵살하며 옆으로 틀어앉았던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내가 뭐 당신 이뻐서 주는 줄 알아요? 나 죽고 나서 통장 어딨나 울지도 않고 자식 새끼들 앞세워 찾아나설까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싫어서. 안 그럴 테니 넣어둬.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이 측은한 한편 그만하게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일견 짜증을 내고 있지만 그건 결국 슬픔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란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척 속상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언제 시간 있을 때 나 일산 좀 데리고 가요. 아버지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안 그래도 아버지는 요즘 매일 일산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는 중이었다. 그동안 가구도 들여놓고 집 정리를 하긴 했는데 도저히 아내를 데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과거의 그 집은 아내에게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아내의 죽을 자리인 것이다. 집이 얼추 다 됐을 텐데. 엄마가 눈치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을 나왔다. 뒤에서 화가 나서 투덜거리는 엄마의 음성이 들려왔다. 에이그, 저 주변머리.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게 뭐 큰 소원이라고 말을 안 한대. 에이그, 속 터져.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아내 소원대로 해주자. 직장에 몇 줄 휴가기를 냈다고 둘러대고 내일이라도 당장 일산으로 가자.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어쩌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서는 것도 못할 짓이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다면 이참에 아내와 단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갖고 변변찮으나마 순수 밥이라도 한 끼 지어 아내에게 먹이고 싶었다. 그다지 모양새가 잘 갖춰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에 갈 일도 없고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휴가기를 생각해내지 못한 건 아내가 말한 대로 자신의 주변머리 없는 성격 때문이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출근하셔야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아버지는 연수가 부르는 소리에 주방 쪽으로 향했다. 처남댁에 살림을 해줄 땐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편치 않더니 연수가 집안일을 꼼꼼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만 했다. 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할머니에게 가져갈 밥상을 챙기고 있었다. 제가 해도 되는데요. 연수가 머뭇거리며 쟁반을 건네주었다. 넌 밥이나 먹어. 나야 급할 거 하나 없으니까. 연수는 예사롭게 빈잔하며 주방을 나서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아이고 추워라. 할머니는 춥다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다. 그놈의 병만 안 났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라도 볼 텐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애간장만 태울 뿐이었다. 직장일로 바쁜 남편한테 부탁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복덕방에서 임자를 물색해주겠다고 전화로 약속은 했지만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집을 제대로 지었나 일산에도 가보아야 하는데 엄마는 이래저래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에이 퇴! 갑자기 할머니가 밥알을 뱉어냈다. 밥알 몇 개가 그대로 엄마의 얼굴에 날아와 붙었다. 엄마는 깜짝 놀랐다. 얌전히 떠먹여주는 대로 밥을 받아먹던 할머니가
또 노망을 부리는 것이었다. 왜 그런데 또? 할머니가 바닥에 뱉어낸 밥알을 보고 속상한 엄마가 짜증을 냈다. 할머니는 팩트라져 된장국에 비빈 밥알들을 가리켰다. 썩었어. 썩긴 뭐가 썩어. 아침에 끓인 게. 2년이? 할머니는 뱉어낸 밥알을 손으로 집어서 엄마 눈앞으로 바짝 들이댔다. 이게 안 썩었어? 누런데 이게 안 썩어? 되지도 않는 말 어지간히에요 정말. 이게 뭐가 썩어. 된장 비빔밥이 다 누렇지 어디가 썩어. 엄마도 화가 나는지 신경질을 부렸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들어 보이며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따지는 며느리를 고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밥그릇을 확 낚아채어 며느리 머리 위에다 냅다 뒤집어버리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엄마는 혼비백산을 했다. 이 노인네 미쳤나봐 정말. 졸지에 밥알을 머리에 뒤집어 쓴 엄마가 짜증을 내자 할머니는 더욱 노여워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 나 미쳤다. 미쳤다 이년아.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갑자기 방구석에 있는 유광단지를 번쩍 집어들었다. 엄마가 말리고 말고 할 틈도 없었다. 와장창 유광 깨지는 소리가 났고 뒤이어 엄마의 비명이 튀어나왔다. 아이고 못 살아. 징글징글해 정말. 주방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버지와 연수 정수는 갑자기 건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수저를 놓았다. 분명 엄마의 비명소리였다. 식구들은 놀란 얼굴로 뛰어가 건넌방 방문을 열어보았다. 누런 밥알 찌꺼기와 오줌으로 범벅이 된 몰골로 엄마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방바닥은 깨진 유황단지와 엎어진 그릇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썩은 거 너나 먹어라 이년. 우리 아들 병원 차려준다더니 병원도 안 차려주고 이 나쁜 년 죽어. 이년 죽어. 놔 아파. 할머니는 앙칼진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다 기어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노망든 시어머니의 힘을 당할 길이 없었던 엄마는 그저 머리채를 휘둘린 채로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눈에 불을 튀기는 사이 연수가 황급히 달려들어 할머니를 뜯어말렸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할머니를 어쩔 수가 없었다. 보다 못한 정수가 할머니를 뜯어말렸다. 이 손 놔요, 놔요. 나쁜 년, 내 집 망친 년 이년. 시애밀 까다만 콩각지로 하는 이년. 이년. 정수까지 앞세 간신히 뜯어말린 뒤에도 할머니의 노여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침내 엄마가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못 살아 내가. 못 산다 내가. 울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 여자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방 한켠에 거짓골을 하고 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 또 한 여자는 그런 며느리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팔을 걷어붙인 채 씩씩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마 못 볼 꼴을 보고 난 사람처럼 참담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다. 연수가 운전하는 차는 어느덧 아버지의 병원 앞에 와 있었다. 눈이라도 한바탕 퍼부으려는지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아버지는 아까부터 굳은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멍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연수는 넉나간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병원 앞에 왔는데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쩐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응, 그래. 약간 당황한 몸짓으로 차문을 열던 아버지가 연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휴식 깨내고 조금 이따 들어갈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좀 보자.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세요? 후임자에게 업무를 정리해서 넘겨주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았다. 아버지는 대문는 연수를 건너다보며 어색하게 뒷머리를 긁었다. 그냥 볼까 싶어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연수는 지금으로선 약속 시간을 정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다. 해서 적당히 시간을 봐가며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할 생각이었다. 아버지로선 딸의 그 제의가 뜨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애써 태연을 가장하려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다. 아니다. 나도 오늘 진료 안 보고 일찍 휴가계만 내고 나올 거야. 내가 근처에 가서 전화하마. 그러실래요? 그러자.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이내 몸을 돌리지 않는다. 연수는 아버지가 병원으로 들어가길 기다리며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버진 저렇게 서 있기만 하는 걸까? 어색하게 차 안에 남아있던 연수가 또 한 번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들어가세요. 먼저 가라. 연수는 그 자리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를 통해 그 후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딸의 자동차가 시야에서 멀어진 다음에야 천천히 발길을 옮겨 한길 쪽으로 향했다. 윤 박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까지는 약 3시간 정도나 남았다. 그동안 혼자 어디든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다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도 못할 짓이었다. 그 시간에 제일 만만한 곳이라면 서점 아니면 공원이었다. 실업자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더니 아버지가 그 격이었다. 아버지는 일 없이 거리를 좀 배회하다 서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서점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서점에 가서도 취업이니 창업이니 하는 직업 관련 서적이 있는 쪽으로는 발도 떼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그런 책이나 들춰보며 남몰래 한숨 짓는 40, 50대 사내의 뒷모습을 그 누구라서 좋게 보아주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보기에도 그런 사내들의 뒷모습이 영 궁상스러워 보였다.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인지 그들 옆에 서 있으면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시간에 쫓기는 젊은 직장인처럼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문 서적이나 몇 권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오래 보면 괜스레 뒤통수가 따끔거려 그저 길어야 1시간이 고작이었다. 시간이 또 남는다. 이번엔 공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는 이번에도 요령을 피운다. 공원에서도 오래 죽치고 앉아있는 축들은 대개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실업자들이다. 몇 번 와보니 아예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소일하는 부류들도 적지 않았다. 한결같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표정들. 사내들도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처럼 수다스러워지는 모양이다. 몇몇 중년근이는 공연히 무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말참견을 하거나 장기방 같은 데서 눈총을 받아가며 혼수를 두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영 마뜩잖아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시시콜콜 참견이다. 어디든 끼어 함께 참여하고 싶은 모양이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은 저마다 따로 앉아 비둘기에게 팝콘을 던져주거나 꽁초를 빨며 멍하니 앉아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승에서의 삶에 흥미도 관심도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그들은 마치 도인 한 가지로 세월을 간주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두세 모여 앉은 노인들도 별말이 없다. 꾹 담은 입술새로 가끔 담배 연기만 피어져 나올 뿐이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남은 일이라곤
손에 묻은 먼지를 털듯 툭툭 시간을 터는 일만 남았다는 듯이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직 그들만큼 늙지는 않았지만 또한 패기 있게 뭔가를 다시 시작할 만큼 젊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슨 신명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랴 싶은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제 곧 황혼이지, 황혼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파고다 공원을 빠져나왔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더 쓸쓸해진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아버지는 파고다 공원에서 삼천공원으로 다시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냈다. 중간에 힘이 들면 잠시 공원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느긋한 표정을 짓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이내 장소를 옮기는 것이다. 아버지는 끝끝내 나는 아닌 척 하는 그런 가식의 자신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맞춰 커피숍에 나타난 윤 박사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언니 약이에요. 고맙다. 통증이 심하시죠? 그런 모양이야. 윤 박사는 아버지의 우울한 대답에 잠자코 차를 마시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왜 통 안 오셨어요? 일산에 새 집을 지었거든. 나 요즘 거기 다녀. 거기 가면 쓸모없는 나도 할 일이 많아. 윤 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아버지를 내심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잠시 주저하며 뜸을 들였다가 말을 꺼냈다. 저 전에 부탁하신 얘긴데요. 아버지가 일전에 부탁한 취직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좀 알아봤어? 네, 알아보긴 했는데. 윤 박사는 왠지 말하기가 어렵다는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건소 소장 자리예요. 일산 쪽에 새로 생긴. 순간 아버지의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비로소 윤 박사가 선뜻 말을 못 꺼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건소 소장 자리라는 게 보수면이나 직업 환경으로나 의사 시절보다 못하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죄송해요. 더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했는데. 무슨 말이야. 보건소 일이면 어때? 괜찮아. 고맙다 윤아. 아버지는 그나마 일자리가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그는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윤 박사에게 물었다. 그 자리 틀림없는 거지? 그럼요. 고맙다 윤아.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아버지는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는 윤 박사의 제의를 마다하고 커피숍을 나섰다. 아버지는 괜하게 휴 한숨이 나왔다. 다름 아닌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러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까지 했다. 아침나절 거리를 배회할 때와는 달리 발걸음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오전 내내 인수인계를 끝낸 뒤 사무실을 나서던 연수는 마침 거리처에 들렸다 오는 인철과 마주쳤다. 인철은 연수가 다시 출근하는 줄로만 알고 반색을 했다. 저 휴직을 냈어요.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저도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인철은 연수의 뜻밖의 말에 무척 당황한 표정이었다. 괜찮지 않다면, 그렇다면. 잘해드려라. 인철은 겨우 그렇게 말했다. 그의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외면한 채 연수가 말을 이었다. 못해드린 거 나중에 한이 될까봐 두려워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밥도 잘 못 짓고 빨래도 내가 하면 때가 잘 안 져요. 청소를 해도 한두 군데는 꼭 빠뜨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받은 걸 다 돌려줄 순 없어. 인철이 자동파 매기 커피를 뽑아 건네며 제법 인생을 산 듯한 중물건이 들어 말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털어놓을 때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라고. 그렇겠네요. 연수는 천천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몸 조심해라. 고마워요. 연수는 얼마쯤 젖은 시선으로 인철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인철이 가만 연수의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려 주었다. 연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밖에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